대충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협상이 신한일 5호 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독도였죠. 그래서 당시 김대중 정권에서는 독도를 소미라고 하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당시 생각했어요. 소미면 섬에서 200K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면 200K라는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국제해양법에서만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의 국내법에는 섬이냐 파위냐 이런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위 같은 조그만 것도 이름이 섬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국내법에는 그런 전혀 구별이 없으니까. 그러나 국제법으로 보면 당시 김대중 정권에서는 독도는 섬이 아니라 파위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게 제안했습니다. 파위면 거기서 200K 선언을 못하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도요. 그 경우는 독도를 무시하여서 조금 보시면 이 울릉도하고 일본의 오키섬 독도를 무시합니다. 그때는요. 그렇게 해서 울릉도하고 그 오키섬의 중간섬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쪽이 한국의 바다, 이쪽이 일본의 바다. 좀 쉬워지는 곳입니다. 독도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위가 되면요. 그런데 울릉도의 독도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나눈다면 결국은 독도는 한국 수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독도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영토 문제로서요 12해리가 어느 쪽에 속하는가 이것은 남아요. 그래도 65년도에 박정희 시절에 일본은 12해리밖에 가질 수 없는 독도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독도 문제가 일본 쪽의 포기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김대중 정권에서는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섬이냐 파위냐 이것을 국제해양법으로 어떻게 총의가 되어 있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일단 섬에 대한 총의가 있어요. UN 해양법 조약 121조에 있습니다. 현재도 이 내용으로 어떤 섬이 문제가 되면 섬이냐 파위냐 이것으로 결정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독도가 섬인지 파위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섬이란 자연으로 형성된 육지이고 물에 둘러싸이며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거만이면 독도는 섬이죠. 독도는 항상 바다 수면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면 하에 있는 것들 이호도 아시죠? 이호도는 항상 수면 하에 있거든요. 이것으로 보면 이호도는 섬일까요? 파위일까요? 또 수중 암초일까요?
수중 암초입니다. 파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호도 문제이지만 이호도는 2000년 지나서 중국하고 한국이 이 UN 해양법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이호도는 수중 암초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 정부의 정식적인 이호도에 대한 입장은 용도가 아니다. 네.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다의 문제 많이 있다. 이렇게 중국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그러나 아무래도 이호도 섬이기 때문에 국내법으로는요. 그러니까 크게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도 현재 국제법으로 그 이호도의 용도권은 사라졌습니다.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래도 이것만 보면 독도는 섬이죠. 그 다음 보시죠. 네. 두 번째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세 번째, 인간의 고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적 생활을 가질 수 없는 파위는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대륙분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인간의 고주가 안 되거나 독자적인 경제적 생활이 안 되는 것은 파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인간의 고주, 인간이 독도에 살 수 있는가? 이 문제죠. 지금은 살고 있죠. 그렇죠? 네. 먼저 독도 경찰이 있어요. 울릉도 경찰이 40년 정도가 독도에서 살고 있죠. 네. 원래 군대 가는 애들이 울릉도에 갔더니 군대가 아니라 경찰로 됐어요. 독도에서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군대가 아닙니다. 경찰이에요. 왜 경찰을 이름으로 들어갑니까? 군대가 아니라. 우리의 영토기 때문에. 우리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군대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그 섬을 노리는 적이 있다. 그렇게 해서 분쟁 지역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군대로 배정된 애들이지만 이름은 소속은 울릉도 경찰입니다. 경찰은 외국하고 싸우지 않아도 다 한국군에 다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도에는 경찰이 있습니다. 자, 그 40명의 애들이 지금은 1년 9개월 정도 군대 생활하잖아요. 계속 좀 짧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도 아마 1년 9개월 정도 이 모습을 알고 있어요. 조금 짧아지고 있는데 1년 9개월이나 그 정도를 쭉 독도에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그 아들이 혹시 울릉도 경찰로 안 가셨어요? 지원하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독도에 쭉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달씩 교대합니다. 옛날에는 석 달씩 교대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또 2달씩. 그래도 일단 살고 있죠. 전식 주민도 2사람이 있거든요. 자, 일단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편하게 살고 있을까요? 먼저 식수가 거의 없습니다. 독도에서 나오는 식수는 하루에 5,000cc 정도. 그리고 거의 다를 수 없는 반대편에 가서 다양합니다.
소도라고 있거든요. 본도, 소도. 소도가 160m 높아요. 네, 그곳을 이렇게 가야 돼요. 옛날에 이렇게 도로줘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가파른 그런 산을 넘어서 뒤쪽으로 가서 타야 합니다. 그래서 식수는 울릉도에서 거의 100% 제공하고 있죠. 일단 살 수가 있지만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945년까지의 한국의 역사에서 폭도에 산주한 사람이 있을까요? 1945년까지의 한국의 역사상 폭도에 쭉 살았던 사람 없어요. 가서 며칠 살았다, 그거는 있거든요. 일주일, 2주일 정도. 그러나 10년, 20년 살았다, 없는 곳입니다. 45년까지는 폭도에 산주하고 있는 곳들은 물개였습니다. 그리고 새들이었어요. 새들의 고향. 45년 이후 일본인들이 폭도를 노렸기 때문에 이제 위온 수비대라든가 폭도 지키는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단 인간의 거주는 가능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매일 일기예보 합니다. 폭도의 일기예보, 울릉도 독도. 일본에서는 폭도의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폭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일기예보가 없으니까요. 직접적으로는. 그거는 일본인이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센카구요르도라고 있죠. 일본에 또 중국하고 싸우는 섬이 있어요. 거기도 일기예보 안 합니다. 일본 섬인데. 왜냐? 아무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쪽에 이야기 해야죠. 자, 독자적인 경제적 생활, 이거 폭도에서 가능할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폰도라든가 울릉도에 도움이 없이 폭도 안에서만 폰의 거래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독립되어서 경제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유엔 해양법을 만들었을 때 만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여기에 합의를 했지만 소매 총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그만 돌멩이 같은 파위라고 해도 소미라고 우겨서 거기서 200개를 그릴 것이다. 그런 나라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면 혼란이 되잖아요, 세계가. 그래서 소미라는 종이를 아주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경제권이 있으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성립된다,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김대중 정권에서는 마지막 부분, 독자적 경제적 생활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여서 일본 쪽에 폭도를 파위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일본도 이성이 없는 게 아니니까. 요새 아베 정권은 비이성적이지만 당시 일본 정권은 그래도 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쪽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요. 그러나 마지막에
역시 일본은 일본 내부의 사정으로 독도는 섬이라고 주장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시에 협상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쪽에서 보면요. 그래도 완전히 실패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중간수역. 아까 보셨죠? 이 중간수역이라는 것은 일본 것도 한국 것도 아닌 바다입니다. 지금도 이대로입니다. 바뀐 게 없어요. 형제도. 자, 일본 것도 한국 것도 아닌 바다라는 것은 여기서 예를 들면 한국이 경제적인 활동, 예를 들면 낚시하거나 어업 활동을 하거나 그때 한국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못합니다. 일본 쪽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일본이 경제적인 활동, 연구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할 때 한국이 합의를 해줘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중간수역을 공동관리수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선이 뭐냐? 네. 일본 쪽의 첫 번째 주장, 독도는 일본 곳이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에 손을 꽂아야 된다. 네. 이 손이에요. 일본 쪽의 첫 번째 주장, 독도를 섬으로 봤을 때의 일본 쪽의 주장의 손이었습니다. 이것도 전혀 합의가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뭐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하게 주장했을 때, 네. 독도하고 오키섬, 일본의 오키섬 사이에 이렇게 손을 긋는다라는 애당초의 한국적 주장, 독도를 섬으로 내세웠을 때, 이게 양쪽이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잠정수역이라고 해서 양쪽의 주장을 섞어가면서 이 중간수역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도를 일본 것으로 인정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한국 쪽에서는 독도는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12해까지의 영해는 이곳은 한국의 바다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것은 거의 인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 쪽에서 여러 가지 말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불편은 없었어요. 그런데 2001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수상이 일본 총리가 고이즈미 총리였어요. 그런데 고이즈미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관방장관이 문제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베 신조였습니다. 현재 총리 아베 신조가 고이즈미 수상에게 말합니다. 이 수역에 들어가 보자. 한국이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기도 공동관리 수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시도해보자. 한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그때도 아베 씨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이즈미 수상이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극우파들의 위견이 강해서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위기가 왔습니다. 2006년 4월 이 오키섬의 두 쪽에 일본 자위대의 승시정이 거기에 총박하여서 일본 쪽에서 한국에 통보가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독도 수역에 들어가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거는 경제활동이 아니니까요. 경제활동이 아닐 경우는 공동관리 수역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시는 그러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NSC를 소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쪽의 경비정을 독도 12해리에 배치시켰습니다. 명령으로 내렸죠. 일본패가 들어온다면 발포해. 굉장했죠. 네. 그래도 들어온다면 양쪽에서 한국패로 일본패에 접근하여서 일본패를 부셔라. 엄청났죠. 네. 그래서 그 기세에 일본이 후퇴했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그렇게까지 하냐. 그래서 여기서도 일본의 기본적인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해, 약한 자에는 강해요. 네. 왜? 일본은 사무라이 국가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무사이기 때문에. 사무라이 국가의 기본적인 사상은 손자병법입니다. 일본은 700년간 사무라이 국가였고 한국에서 유교, 손리학을 계속 외웠잖아요. 일본은 사무라이들이 손자병법을 좀 더 끝까지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지금도 사무라이적인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손자병법의 말로는 족을 알고 나를 알으면 백정백승. 네, 이거 한국에서 잘못 번역했거든요. 네. 백정해도 위태롭지 않다. 이게 원래 말이거든요. 네. 백정불태라고 하죠. 한국에서 왜 백정백승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직 거기까지 연구를 못했어요. 제가. 그러나 세계에서 백정백승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원래 원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백정해서 모두 이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 사람들은 그래 열심히 하라라는 이야기를 꼭 같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정해도 위태롭지 않다. 족을 알고 나를 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패배해도 위태롭지 않게 패배한다, 이것입니다.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도 어마어마한 참패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런데 미국을 계속 고쳐가지고 다시 이상하게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백정해도 위태롭지 않다. 또 하나 다른 명언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하고 싸워라, 이거야.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는 강합니다. 물론 일본은 마지막에 미국하고 싸운 것은 오판이었습니다. 당시. 그래도 미국하고 싸웠을 때도 6개월 이내에 다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이기면서 끝내려고. 그러니까 중재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았는데 아무도 중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끝까지 싸웠던 거죠. 로이드 총쟁 때는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줬어요. 그러니까 로이드 총쟁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면 러시아가 이겼어요. 그 일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고 미국을 중재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하고 싸웠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거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돌아가면 일본은 강한 자에게 약하다. 이때 아주 강하게 그러나 정당하게 강하게 그러나 무리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말을 하면서 강하게 밀고 나갔기 때문에 일본에 후대합니다. 외교회담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때 사실상 한 번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때 한국이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12회리까지도 공동관리다.